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8월 4일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3법 역시 완성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안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작된 투기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목표로 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7월 임시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부터 6%까지 세율을 상향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량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앞서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 체계를 개편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인의 주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확대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면 또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십시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아섰더랬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제가 기획재정부에 권합니다. 이번에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기획재정부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이번에 겨우 할 일 요만큼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보유세에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같은 날 정부는 5번째 공급 대책을 통해 13만 2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태릉 골프장에 이어 용산 캠프킴 부지도 신규 부지로 주택이 공급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50층 고밀 개발을 허용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 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 가구의 거주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 정책이고 최우선 정책 영역입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우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 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 공급 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기 소요는 최소화하고 실소유자 보호는 극대화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3법과 고 최석현 선수법 등 총 18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 3법으로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숙현법은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7월 임시국회에도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20대 국회 5명을 조금씩 지우고 있는데요. 8월 임시국회 역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검찰청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예고되고 있어 찬반 진영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회는 지금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합법적으로입니다.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야당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7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정의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에서 논의 중이고 교섭단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전달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고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국회에서 지지해준 국민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합니다.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 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청에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온 계약갱신 청구권, 정월세 산안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습니까? 7월 3일에 발의돼서 6일에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법상 15일 지나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여당의 2+2 계약 연장이 임대료 상한 5% 규정 가지고는 코로나 위기를 견뎌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안은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 산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의석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토위 위원장 자리 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일관되게 무조건 반대와 퇴장만 일삼다가 결국 또 자가격리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건 합법적으로 했다는 여당의 자세입니다. 야당에 의하면 지난 4일 통과된 부동산법들을 심의할 때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체계 자구심사 등 절차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토론은 법조문을 확정하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고 축조심사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일입니다.
체계 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권한입니다. 다른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거죠. 논란은 임대차 3법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각 상임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하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쟁 끝에 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리를 떠났고 민주당은 그런 통합당을 붙잡지 않았는데요. 이 논쟁은 지난 3일에도 벌어졌습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은 법안심사 이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데 소위 구성이 안 돼 논의할 수 없다면서 우선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등을 거친 후 의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는데요. 통합당은 국회법 58조를 어겼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8조 1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고 이 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해 이를 심사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민주당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의석수를 이용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 조항들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법 57조 1항은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즉,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은 3일, 여당에서는 소위를 둘 수 있다는 57조만 계속 이야기한다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20대 국회까지 무엇하러 소위를 뒀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7월에 통과되지 못하고 8월에 통과된다면 9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는데 이 기간 임대시장이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통합당은 왜 그렇게 소위 구성을 요구했을까요? 소위의 법안이 회부되면 표결이 아닌 합의가 전제돼야 상임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합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의사결정을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그렇게 민주당은 법안 심의를 소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하길 원했고 통합당은 그런 민주당을 막기 위해 소위 구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 국회법이 여러 해석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급한 법부터 상정해 처리하고 다른 당 의원이 낸 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치는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고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다른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일수록 그러한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합니다.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고 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말이, 우리 말이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에서의 협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거부했던 절차들이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토론하고 양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100명의 국민 중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90명이라고 해서 나머지 10명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지난 4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 역시 경찰 쪽으로 분리될 것으로 예견돼 향후 검찰의 힘이 많이 약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2명의 장관급 인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어 두 사람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청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으로 대우받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차관 이하의 직위가 부여되며 조직직무법의를 개별 법률에서 정한 경찰청장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을 다른 청장들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돼야 하며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자가 법무부 장관임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정부조직법상 지휘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지위가 차관급이라는 점을 명시해 정부조직법상의 체계를 바로잡고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내려서 차관급으로 대우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급이었다면은 이제는 한 등급을 내려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한 단계 낮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법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서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권, 그러니까 의견 제시권을 이제 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데 이 법의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사실상 이 법이 작용이 되면은 인사권도 없고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 검찰 자체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검찰을 최대한 분리시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검찰에 대한 그 권력을 대통령이 너무나 막강하게 지게 되면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나 또는 입법권자나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제를 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이러한
그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제라든지 또는 그 다른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그 기타 다른 그 기관의 장관과 달리 장관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 검사를 불러서도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의중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직접 미치지 못하도록 최대한 그것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라고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재라는 것이 그 스스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권 분립 체계가 왜 상권이 분립되냐면 권력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지는 거죠. 대통령을 위시한 이 행정 체계가 너무나 막강해지는 게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검사의 이러한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독립성은 보장하되 불합리한 기소라든지 잘못된 기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그걸 할 수 있는 법을 입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의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개선 작업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인 다음에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으로 검사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보인다면은 해결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자 박근혜 그럼 멀리 안 가고 박근혜를 생각해서 해봅시다. 박근혜가 이제 그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럼 공수처가 누가 됐겠어요? 우병우가 됐지 않았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좋게 있다는 것만 상정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권력이 욕심 많은 비리가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측근을 챙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요직을 가졌을 때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이 법의 작용이 됐을 때의 문제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만약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욱 강해져 초인적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문가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입법 예고였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내용과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상기해보면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과 검찰개혁을 통해 기소권마저 가져가려는 정부. 우리는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진 2020년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반영된 걸까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35.3%, 통합당이 34.8%로 4.15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지지율 조사는 충격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의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